새벽 4시 30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비닐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쓰레기 더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허리를 깊숙이 굽힌 채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다. 캔과 플라스틱 병을 골라내 옆에 세워둔 손수레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손수레는 이미 반쯤 차 있었다. 동작은 빠르면서도 체계적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정확했다. 15층 아파트 창문이 열렸다.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통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우리 아파트 쓰레기장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타나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것이 지난 한 달간 5번째 신고였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창문을 올려다봤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 봉투로 시선을 돌렸다. 특정 봉투를 열었을 때 노인의 손이 멈췄다. 캔이나 병이 아니라 종이 뭉치였다. 노인은 재빨리 그것을 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멀리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속도로 쓰레기를 뒤졌다.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40분이 지났다. 노인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5분 후 순찰차가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이 내려 주변을 살폈다. 노인은 이미 없었다. 바닥에 손수레 바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경찰관은 골목 입구까지 가봤지만 노인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관할 경찰서 형사과. 형사 박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15년차 베테랑 형사였다. 강력 사건부터 절도 사기 실종 사건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단순히 쓰레기를 뒤지는 노인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었다. 도시에는 생계형 고물 수집가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다. 박민수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펼쳤다. 총 2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였다. 그리고 모든 신고가 화요일 새벽에 집중되어 있었다. 박민수는 동료 형사 이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이것 좀 봐. 이수진이 다가와 기록을 확인했다. 뭐가 이상한데요? 패턴이야. 이 노인은 정확히 일주일에 한 번만 나타나. 매주 화요일 새벽 4시 30분. 이수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그날만 시간이 되는 거 아닐까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더 이상한 게 있어. 경찰이 출동하면 항상 사라져 있어. 마치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박민수는 CCTV 영상 파일을 열었다. 지난 6개월치를 모두 요청해서 받아놨다. 밤새 분석한 결과였다. 화면에는 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새벽 4시 20분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들어오는 노인. 손수레를 끌고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다. 정확히 40분간 작업했다. 5시 정각이 되자 단지를 빠져나갔다. 약 200m 떨어진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CCTV는 그 골목까지만 설치되어 있었다. 박민수는 영상을 멈추고 노인의 얼굴을 확대했다. 70대 남성. 깡마른 체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이수진이 말했다. 민수야, 이거 정말 수사할 만한 사건이야? 그냥 불쌍한 노인 아닐까? 박민수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 주민 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노인의 행동 패턴이 비정상적이야. 너무 계획적이야.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직접 찾아가 보자. 저 골목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오후 2시 두 형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했다. CCTV에서 본 그 골목이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깨진 화분들. 전형적인 재개발 예정 지역의 모습이었다. 박민수는 바닥을 살폈다. 손수레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쪽이야. 두 사람은 자국을 따라 걸었다.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50m쯤 걸어가자 세 갈래 길이 나왔다. 어느 쪽일까? 이수진이 물었다. 박민수는 주변을 살폈다. 왼쪽 골목 입구벽에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 손수레가 스친 흔적 같았다. 이쪽이야.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50m를 더 가자 3층짜리 낡은 빌라가 나타났다. 회색 시멘트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1층 구석방의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오래전부터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박민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안에서 울렸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야, 여기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데? 이수진이 말했다.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어. 옆집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형사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세요? 수상한 행동이 목격되어서 확인 중입니다. 옆집 분 어떤 분이세요? 아, 옆집이요? 여성은 고개를 갸웃했다. 거의 못 봐요. 근데 이상한 건 한 달에 한 번씩 큰 검은 봉투를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무슨 봉투요? 글쎄요. 꽤 무거워 보였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언제 주로 집에 계세요? 새벽이나 밤에만 계신 것 같아요. 낮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이상한 점이요? 아,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대요. 관리비 고지서 보니까 기본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도 난방을 안 하시나 봐요. 박민수는 수첩에 메모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민수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김영철이라는 이름의 거주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김영철 씨요? 네, 있네요. 73세 남성 독거노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전기나 수도 사용량은 어떤가요? 직원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이상하네요. 최근 5년간 전기 사용량이 월 평균 20kWh예요. 거의 빈집 수준입니다. 수도도 마찬가지고요. 박민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사람 정말 여기 사는 게 맞나?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박민수는 주민센터를 나와 은행으로 향했다. 금융거래 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김영철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다. 매달 국민연금 42만 원이 입금됐다. 그리고 매달 5만 원씩 특정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예금주는 사단법인 희망장학재단이었다. 박민수는 화면을 더 살폈다. 매주 화요일마다 작은 금액의 입금 내역이 있었다.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입금 장소는 재활용 수거업체였다. 재활용품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걸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는 건가? 박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연금 42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매달 5만 원을 기부한다는 것이 그것도 얼마나 오래됐을까? 박민수는 거래 내역을 더 거슬러 올라갔다. 2020년, 2015년, 2010년 계속 같은 패턴이었다. 매달 5만 원씩 장학재단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94년이었다. 30년 가까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기부하고 있었다. 박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희망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희망장학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김영철이라는 분의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김영철 선생님이요? 잠시만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확인됐습니다. 저희 재단의 가장 오래된 후원자 중 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오래 후원하셨나요? 1994년 4월부터니까 거의 30년이 되셨네요.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매달 정확히 5만 원씩 입금하세요. 혹시 총 기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잠시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약 1,840만 원이네요. 박민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항상 익명을 원하셨어요.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죠. 저희가 여러 번 만나 뵙고 싶다고 했지만 항상 거절하셨어요. 감사 편지도 보내드렸는데 답장은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돕고 싶으시다고만 하셨어요. 박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민들이 범죄자로 의심했던 그 노인은 30년 동안 쓰레기를 주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수진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박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잘못 봤어. 이 노인은 범죄자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성인이야. 이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민수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 노인은 30년 동안 쓰레기를 주워서 장학금을 기부해왔어. 총 1,840만 원. 연금 42만 원으로 살면서. 이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새벽 4시. 박민수와 이수진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민수야,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범죄자도 아닌데. 그냥 직접 보고 싶어. 어떤 사람인지. 4시 20분 골목 어귀에서 손수레 끄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나타났다. 박민수는 숨죽이며 지켜봤다. 노인은 쓰레기 집화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다. 노인은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캔을 발견하면 깨끗이 닦아서 손수레에 담았다. 플라스틱 병도 마찬가지였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박민수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40분 후 노인은 손수레를 끌고 단지를 나섰다. 박민수와 이수진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다. 노인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그 낡은 빌라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30분 후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손수레가 비어 있었다. 노인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박민수는 노인이 사라진 후 그 집 앞으로 갔다. 창문 틈으로 안을 살펴봤다. 방 안에는 캔과 플라스틱 병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쌓여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재활용 창고 같았다. 박민수는 결심했다. 정식으로 가택 수색을 하기로. 혐의는 불분명했지만 주민 신고와 수상한 행동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주저하다가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혹시 잘못된 거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박민수는 이수진과 또 다른 동료 형사와 함께 그 집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수색 영장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박민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얻은 예비키로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방 안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깨끗했다.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었다. 벽 한쪽에는 플라스틱 병들이 색깔별로 분류되어 쌓여 있었다. 투명 유색 라벨 제거한 것까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캔은 알루미늄과 철로 나뉘어 있었고 종이는 크기와 종류별로 묶여 있었다. 박민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작은 책상 하나가 창문 옆에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볼펜 하나, 그리고 안경이 놓여 있었다. 박민수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재활용품 판매 수익 기록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다.
2023년 1월 7일 페트병 3kg 4,500원, 캔 1kg 3,000원, 총 7,500원. 2023년 1월 14일 페트병 2.5kg 3,750원, 캔 1.5kg 4,500원, 종이 2kg 1,000원, 총 9,250원. 매주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박민수는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2021년, 2020년 계속 거슬러 올라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수첩이 더 있었다. 총 5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수첩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 30년치 기록이었다. 수첩 뒷부분에는 다른 기록이 있었다. 장학금 입금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1994년 3월 5만원 입금 완료. 1994년 4월 5만원 입금 완료. 매달 빠짐없이 5만원씩 입금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총 입금액 1,845만원. 목표 2천만원. 아직 155만원 남음. 조금만 더 힘내자. 박민수는 수첩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수진이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다. 민수야, 이것 봐.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노인이 교단에 서 있었다. 뒤에는 칠판이 보였고 칠판에는 제23회 졸업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노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변에는 학생들이 둘러서 있었다. 박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액자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3반 담임 김영철. 1989년. 노인은 교사였다. 박민수는 방을 더 살펴봤다. 작은 옷장을 열었다. 옷은 몇 벌 되지 않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개켜져 있었다. 옷장 아래 서랍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신발 상자 크기의 낡은 종이 상자였다. 박민수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전부 희망장학재단에서 온 것들이었다. 박민수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다. 익명의 후원자님께.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 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후원자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2015년이었다. 다른 편지. 후원자님께. 저는 대학교 2학년 이준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후원자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에 여러 번 문의했지만 후원자님께서 익명을 원하신다고 해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편지로라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사가 되어 후원자님처럼 학생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편지는 200통이 넘었다. 모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다. 박민수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담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다. 또 다른 수첩이 있었다. 이번에는 일기장이었다. 박민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4년 3월 12일. 오늘 학교에서 명예퇴직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가 폐교된다고 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통폐합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가슴이 아프다. 퇴직금으로 2,3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어제 결심했다. 이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로.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는 집이 어려워 중학교도 못 가고 일을 시작한 아이들이 많았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우기도 빠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이들도 다 컸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 혼자 살기에는 퇴직금이 충분하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많다. 이 돈의 일부를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재단에 알아봤더니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고.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페이지. 1994년 4월 5일. 오늘 첫 재활용품 수거를 시작했다. 근처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캔과 병을 주웠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35년간 선생님으로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쓰레기를 뒤지는 노인이 됐다. 누가 알아볼까봐 일부러 멀리 있는 아파트로 갔다. 새벽 4시에 나가면 아무도 없다. 2시간 동안 캔 20개, 페트병 30개를 주웠다. 수거업체에 가져가니 4,500원을 받았다. 하루치 식비도 안 되는 돈. 하지만 이 돈이 모이면 한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부끄럽지 않았다. 박민수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1995년 8월 20일. 오늘 처음으로 장학금을 입금했다. 1년 4개월 동안 모은 돈. 정확히 10만 원이다. 재단 담당자가 전화로 고맙다고 했다. 이 돈으로 한 학생이 한 학기 교과서를 살 수 있다고 했다. 가슴이 뛰었다. 35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보람찬 적이 없었다. 1998년 12월 3일. 겨울이 왔다. 추운 새벽 쓰레기장에 나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내 손이 멈추면 그 학생의 꿈도 멈출 수 있다. 장갑을 두껍게 끼고 나간다. 2001년 3월 3일. 오늘 재단에서 전화가 왔다. 내 기부금으로 지금까지 총 5명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두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 한 학생은 대학에도 합격했다고. 교사 시절에도 이런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2005년 7월 15일. 오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었다. 2008년 11월 15일. 허리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라고 했다. 30년 넘게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주웠더니 당연한 결과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다. 비용은 300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그 돈이면 한 학생이 1년을 공부할 수 있다. 수술은 미루기로 했다. 조금 더 아파도 견딜 수 있다. 진통제로 버티면 된다. 2012년 5월 22일. 오늘 재단에서 편지가 왔다. 내가 후원한 학생 중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 학생이 보낸 감사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후원자님 덕분에 선생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도 후원자님처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그 학생이 하고 있다. 내 작은 도움이 또 다른 선생님을 만들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2015년 6월 7일. 오늘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를 수상한 사람이라고. 이해한다. 내가 이상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다. 아직 도와야 할 아이들이 많다. 2021년 9월 10일.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숨이 자주 찬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아깝다. 목표까지 아직 멀었다. 2천만 원. 그 숫자를 이루고 싶다. 2023년 10월 1일. 이제 힘들다. 걷는 것도 힘들다. 호흡도 가빠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아깝다. 목표까지 150만 원 남았다. 2천만 원. 30년의 목표였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면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박민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가가 뜨거웠다. 이수진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수야, 이분은.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봉에는
희망장학재단 귀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는 봉해져 있지 않았다. 박민수는 편지를 꺼냈다. 편지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희망장학재단 담당자님께, 저는 30년 동안 익명으로 기부해온 김영철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남깁니다. 저는 1959년부터 1994년까지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집이 어려워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제 월급도 많지 않았고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눈빛, 하지만 포기해야만 하는 눈빛. 퇴직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아이들에게 빚을 갚겠다고.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들은 이미 다 컸지만 지금도 어딘가에는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퇴직금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화요일 새벽 저는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캔과 병을 모아 팔았습니다. 한 번에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모이면 컸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5만 원씩 장학금을 입금했습니다. 30년간 총 1,84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목표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집과 제 남은 재산을 모두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팔면 얼마간 될 것입니다. 은행에 남은 돈도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몇 명의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익명의 후원자로 남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제 양심의 빚을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난 3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로 살았던 35년보다 더 보람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재단을 통해 받은 200통이 넘는 편지는 제 보물입니다. 아이들의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디 이 돈이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가난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은 꿈을 꿀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없었던 그 많은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 돈이 쓰이길 바랍니다. 긴 세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올림. 편지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3일 전이었다. 박민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이수진, 우리 지금 당장 이분을 찾아야 해. 어디서 찾아? 병원, 복지관 주변 지역 모두 수소문하자. 빨리. 두 형사는 즉시 수색에 나섰다. 인근 병원들을 모두 확인했다. 복지관, 경로당, 쪽방촌까지 뒤졌다. 하지만 김영철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3일이 지났다. 박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 노인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박경희님, 김영철 씨로 추정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서 쓰러져 계십니다. 지금 119가 이송 중입니다. 박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의사가 박민수에게 다가왔다. 보호자세요?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폐렴까지 왔습니다. 몸 곳곳에 오래된 부상 흔적도 있고요. 디스크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무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나요? 지금은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깨어날 겁니다. 박민수는 노인 곁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주름이 깊었다.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30년 동안 쓰레기를 주운 손이었다. 30분 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박민수를 발견했다. 경찰분이시군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네, 김영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네요. 선생님,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시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요?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전 교사였을 때 아이들을 충분히 돕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 30년 동안 1845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선생님 집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재단에 남기신 편지도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뒤진 것 때문에 신고가 많았죠? 아닙니다, 선생님. 주민들이 오해한 겁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오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이 뭔가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 집을 팔아서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왜요? 선생님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늙은 교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박민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김영철 선생은 이틀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편안한 표정이었다. 박민수는 장례를 준비했다. 가족이 없어서 무연고 장례가 될 뻔했지만 박민수가 직접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작은 장례식장을 빌렸다. 빈소를 차렸다. 영정사진은 노인의 집에서 찾은 옛날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다. 교단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김영철 선생.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박민수는 희망장학재단에 연락했다. 김영철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유언에 따라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재단 관계자는 충격을 받았다. 30년간 익명의 후원자가 그분이셨군요. 네, 그분이셨습니다. 장례식 첫날 빈소는 한산했다. 박민수와 이수진 그리고 재단 관계자 몇 명뿐이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빈소로 들어왔다. 여기 김영철 선생님 빈소 맞나요? 박민수가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희망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뉴스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뉴스요? 네,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30년간 쓰레기를 주워 장학금을 기부한 전직 교사 이야기가. 박민수는 몰랐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모양이었다. 그 후로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었다.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 한 여성은 빈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울고 있었다. 박민수가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자퇴하려고 했어요. 집이 가난해서요.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도 없었고 제 학비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그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았다. 덕분에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도 갔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만나 뵙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남성이 말했다.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대에 갈 수 있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가 의대에 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장학금 덕분에 가능했어요. 지금 저는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또 다른 여성,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사람들은 계속 왔다. 저녁이 되자 빈소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박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김영철 선생이 도왔던 학생들이었다. 모두 익명의 후원자를 만나고 싶어 했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선생은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다. 장례를 치른 후 박민수는 희망장학재단을 찾아갔다. 재단 이사장이 그를 맞이했다. 김영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 계셨다니. 선생님의 유언대로 집과 남은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결정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김영철 선생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철 희망장학금으로요? 선생님은 익명을 원하셨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정신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기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5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김영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분들입니다. 박민수는 놀랐다. 5억이요? 네, 그리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전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3개월 후 박민수는 다시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쓰레기 집화장 옆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다. 고 김영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1950년에서 2023년 35년 교직 30년 헌신. 이곳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장학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도 작은 실천을 시작합니다. 표지석 옆에는 새로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있었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 옆에는 투명한 모금함, 김영철 선생 장학금 기부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모금함 안에는 지폐와 동전들이 가득했다. 박민수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넣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집에서 뉴스를 봤다. 30년간 쓰레기를 주워 장학금을 기부한 고 김영철 선생의 이야기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희망장학재단에는 지난 3개월간 1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김영철 장학금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다. 교육부는 김영철 선생에게 교육 공로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선생이 재직했던 초등학교터에는 기념관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김영철 선생의 옛날 사진이 나왔다. 교단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막이 떴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박민수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손수레를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새벽 4시 30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묵묵히 30년을 한결같이 세상을 바꾼 한 사람, 김영철 선생. 박민수는 작게 속삭였다.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